아버지! 아버지! 휴일이라고 누워만 계시는 것보다 가볍게 산책 어떠세요? 에? 동네 한 바퀴 같이 돌아요 우리. 어, 동네 한 바퀴. 그래. 좋지. 아, 아, 그렇구나. 아휴, 아, 뭐가 이렇게 심각해? 무슨 일 있어? 아니, 내가 최근에 아버지를 뵙고 왔는데 좀 이상해서. 내가 처음에는 그냥 나이 드셔서 그런 건가 했는데 영 이상하네. 뭐가 이상한데? 아니, 거실에 앉아서 쉬고 계시는데 손가락을 떨고 계시더라고. 그리고 나랑 대화하는 동안에 내가 유심히 보니까 턱이 미세하게 떨리는 거 있지. 설마 파킨슨 증후군 의심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찾아보니 그 증상이 딱 그 파킨슨 같아서. 야, 고민하는 시간에 빨리 병원부터 가봐. 파킨슨병의 증상이 조금 보이기 시작하시네요. 아니, 선생님, 갑자기 걸리기도 하는 건가요, 이거? 갑자기가 아니었을 겁니다. 증상이 천천히 진행됐을 거예요. 우선 자세하게 검사 받으시고요. 치료 시작하시죠. 파킨슨병이 의심되는 아버지의 사연이었습니다. 오늘 활기찬 클리닉에서는 파킨슨병과 파킨슨 증후군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네, 여러분의 활력 넘치는 인생을 위해 활기찬 클리닉 함께 하시죠. 네, 자 오늘은 이름은 한 번쯤은 다 들어봤는데 내용은 잘 모르는, 실체는 잘 모르는 그런 병입니다. 파킨슨병, 파킨슨 증후군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 텐데요. 김병욱 원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작년에 뵙고 또 2025년에 처음 뵀는데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저희보다 더 MC처럼 입고 오셨어요. 네, 너무 멋지시고 언제나 또 연예인 같으십니다. 그러니까요. 네. 오늘은 또 파킨슨 병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사실 파킨슨 병과 파킨슨 증후군 이게 차이가 있는 건지 어떻게 구분짓는 건지 좀 궁금해요. 네, 이 파킨슨 증후군이라는 것은 이 서동증이나 강직, 안정식 떨림과 같이 이 파킨슨 병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임상 증상의 묶음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원래 무슨 증후군, 신드롬이라고 하는 것들이 다 어떤 특정 질병의 이름을 나타내는 말이 아니고요. 네. 이런 증상의 묶음을 나타내는 말이거든요. 이런 파킨슨 증후군은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나타나게 되는데요. 가장 이 대표적인 원인이 바로 파킨슨병. 다른 말로는 파킨슨씨병, 원발성 파킨슨병 이렇게 불리는 파킨슨병이 되겠습니다. 이런 파킨슨병 외에도 파킨슨 증후군을 일으킬 수 있는 다른 원인으로 2차성 파킨슨증, 비정형 파킨슨 증후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네. 2차성 파킨슨증은 원발성 파킨슨병과는 달리 약물이라든지 뇌혈관 질환, 또 감염, 독소, 외상 등 이런 다른 외부 요인이나 신체적 상태에 의해서 발생하는 파킨슨증을 얘기하는 거고요. 비정형 파킨슨 증후군이라는 것은 이 파킨슨 증후군에서 나타나는 임상 증상도 나타나지만 다른 비정형적인 특징도 함께 나타나는 질환이고요. 파킨슨병과는 기전과 이 병리학적 소견도 다른 질환입니다. 그러니까 이 파킨슨 증후군이 모든 것을 포함하는 제일 상위의 개념이고 네. 파킨슨병은 그 중에서 원인들 중에 하나의 질병인 것이죠. 그렇군요. 이름이 사실 좀 어렵긴 합니다. 파킨슨 이게 저기 원래 처음에 그 보고한 의사 이름에서 따왔다고 맞습니다. 맞습니까? 예. 근데 그 지금 말씀하신 그 원인이 되는 것 중에 그 아까 2차성 파킨슨증을 네. 일으키는 요인으로 약물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여러 가지 약물들을 좀 흔하게들 먹잖아요. 혹시 저희가 일상에서 접하는 약물 중에 이 위험 인자를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까? 네, 항정신병제인 할로페리돌, 리스페리돈, 올란자핀 같은 약들, 또 우울제 중에서 플루옥세틴, 솔트랄린 같은 약들은 이 장기간 복용하게 되면 도파민 수용체를 차단함으로써 이런 파킨슨증을 일으킬 수 있는데요. 그래요. 예. 주변에 이 우울증으로 약물 복용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요즘에는 좀 부작용이 적은 약들도 출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토 억제제로 쓰이는 메토클라프라미드, 상품명으로는 맥페란이라는 약도 흔하게 쓰는 약인데요. 그렇지만 이 약이 이게 병원 밖에서 일상적으로 쓰는 용량이나 기간으로는 증상을 일으키지는 않고요. 네. 주로는 입원해서 장기간 사용하는 환자들한테 파킨슨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이 2차성 파킨슨증을 일으키는 약물들이 더 있는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어떤 약물을 장기간 복용하게 되면 그 부작용에 대해서도 잘 좀 신경을 쓰셔야겠습니다. 뭐든지 병원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아, 물어봐야 되는 그럼요. 것 같습니다. 그럼요. 저희가 앞서 살펴본 영상에서는 이 사연자분이 운동 장애 증상을 좀 보였거든요. 이 파킨슨병에서는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지도 궁금하네요. 파킨슨병의 이 대표적인 운동 증상으로 이 움직임이 느려지는 소동증, 그리고 가만히 앉아서 쉬고 있을 때 나타나는 안정시 떨림, 그리고 근육 강직 같은 것이 있고요. 네.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발생하는 자세 불안정이나 보행장애도 대표적인 운동 증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그 앞서 소개해드렸던 사연에서 보았듯이 소파에 가만히 앉아서 쉬고 있는데 뭐 손이나 턱이 떨린다든지 예. 아니면 이 구부정한 자세로 종종 걸음을 걷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파킨슨의 운동 증상이 되겠고요. 비정형 파킨슨 증후군에서는 비정형적인 임상 특징도 함께 나타난다고 설명드렸었는데요. 이런 증상들은 운동 증상과 대비되는 비운동 증상이라고 불리는 것들이거든요. 인지 기능 저하라든지 우울증, 불안감과 같은 신경 정신 증상이 있고요. 또 기립성 저혈압, 대소변 장애, 성기능 장애와 같은 자율신경계 네. 증상도 있습니다. 또 수면 장애 이런 것들이 다 비운동 증상에 포함되겠습니다. 뭐 다른 병도 그렇습니다만 이렇게 증상을 들으니까 사실 좀 더 무서운 느낌이 무서워졌어요. 드는데 지금 파킨슨병의 원인으로 밝혀진 게 있습니까? 원발성 파킨슨병의 경우에는 이 도파민을 분비하는 흑질의 신경세포가 소실되면서 이 도파민 분비가 줄어들고 네. 그러면서 증상이 나타나는데 그렇지만 여기가 이 일이 왜 일어나는지에 대해서는 또 자세히 밝혀진 건 없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도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원인들에 대해서 연구는 진행되고 있는데요. 주로는 이 유전적 소인을 가진 사람이 환경적 영향을 받아서 생기는 게 아닐까 이렇게 네. 짐작은 하고 있고요. 발병을 증가시키는 위험인자로 연구된 것들 중에 보시면 뭐 노령이나 남자, 백인, 또 가족력, 외상의 과거력이나 스트레스, 수줍어하거나 우울한 성격 같은 뭐 개인의 생활 상태라든지 경험, 또 망간이나 철, 샘물 섭취, 농업에 종사하시거나 농촌에 거주하시는 분, 제초제나 살충제, 환경 호르몬에 대한 노출 같은 이런 환경적 요인도 연구되어 있습니다. 네. 통계적으로 약 한 15% 정도 환자에서 이 가족력을 가지고 있고요. 네. 50세 이전의 증상을 발현한 환자들 중에 이런 가족력이 더 흔한 것으로 또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 원발성과는 다르게 2차성 파킨슨증 같은 경우는 아까 설명드렸듯이 다른 외부 요인이나 신체적 상태에 의해서 발생했을 때 2차성 파킨슨증이라고 이름을 네네. 붙이는 거니까 당연히 의심되는 원인이 있을 거고요. 그렇군요. 굉장히 다양한 원인들이 있고 또 증상도 무섭다 보니까 이 파킨슨병에 걸렸을 때 이게 완치가 될까 치료가 될까가 좀 많이 궁금할 것 네네. 같은데요. 치료법이 어떤 치료법이 있을까요? 네, 이 우선 치료법을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이 파킨슨병이라는 게 완치되는 질환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차츰차츰 진행되고 악화되는 그런 병이기 때문에 이 진단받았을 초기에 환자에게 이런 정보에 대해서 충분히 알려드리고요. 그리고 이 합병증을 줄이거나 늦추는 쪽으로 치료 방향을 잡게 이렇게 교육을 해드리는 게 환자의 고통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치료는 이제 크게 약물 치료랑 재활 치료로 나눠서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약물 치료는 이 체내에 방출된 도파민이 분해되거나 다른 물질로 변하지 않도록 하는 약물을 투여해서 이 기능을 강화하는 네. 방법이 있고요. 또 이 투여했을 때 도파민으로 바로 바뀔 수 있는 이런 전구체 물질을 투여하는 방법, 또 도파민과 비슷하게 생겨서 도파민 수용체에 결합하는 도파민 유사체를 투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네. 또 이제 재활 치료도 있다고 하셨는데 사실 아까 뭐 서동증이라든지 뭐 떨림 뭐 이런 거 말씀하셨기 때문에 재활 치료도 되게 중요할 것 같거든요. 어떤 치료가 있습니까? 재활 치료는 이 관절 범위 운동이랑 스트레칭, 또 근력 강화 운동이나 자세 교정, 균형 훈련, 유산소 운동과 보행 훈련 같은 것들이 기본이 되겠습니다. 네. 이 파킨슨병 환자에서 몸의 움직임이 감소하면서 뭐 무릎이나 다리, 또 목 등 같은 것들이 굽어지는 이런 구부정한 자세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굽어지는 자세를 굴곡구축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굴곡구축을 막기 위해서 규칙적인 관절 범위 운동이나 스트레칭, 네. 그리고 이 관절의 굴곡을 막아주는 반대로 펴주는 근육을 신전근이라고 해요. 이런 네. 신전근에 대한 근력 강화 운동도 필요하겠습니다. 네. 또 침대 같은 게 너무 무르면 굴곡 구축이 심해지기 아. 때문에 침대는 좀 딱딱한 편이 오. 좋겠고요. 그렇군요. 네. 또 이런 구부정한 자세를 펴기 위한 자세 교정 훈련이 필요한데 가장 네네. 흔히 쓰는 방법은 벽에다가 등을 기대고 똑바로 서 있게 하는 이런 어. 방법도 쓰이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침대도 딱딱한 게 좀 더 좋다는 말씀. 네. 네네네. 파킨슨병 환자들이 이렇게 자세가 굽어지고 보폭이 좁아지면서 보행이 빨라지는 이런 가속 보행을 하게 되는데요. 이러면서 또 넘어지고 낙상을 잘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을 교정하기 위해서는 이 걸을 때 발 뒤꿈치부터 먼저 닿게 하고 앞꿈치가 닿도록 네네. 해주고 보폭은 넓게 그리고 이 방향 전환을 하면서 넘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방향 전환할 때는 크게 원을 그리면서 또 걸을 수 있도록 이렇게 훈련을 해줍니다. 그렇군요. 일상에서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참 많은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예. 이렇게 운동 장애나 뭐 근강직이 생기면 식사하는 것조차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영양 섭취가 쉽지 않은 분들은 또 다른 문제로까지 이어질 수 있나요? 네, 행동이 느려지거나 이 근강직이 심해지면 결국 이 수저질이나 양치질 같은 기본적인 일상생활 동작에도 어려움이 생기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증상들을 조절할 수 있는 방금 소개해드렸던 이런 약물 치료나 재활 치료를 통해서 병의 진행을 늦추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네. 근데 문제는 이 병이 더 진행되면 사실 이 서동증이나 강직 때문에 식사를 하기 어렵다기보다는 이 삼키는 기능 자체도 떨어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뭐 병의 말기에는 이 다른 사람이 음식을 떠먹여 줘도 결국은 이 삼키는 기능이 떨어져서 못 먹게 되는 것이죠. 이 도파민의 조절을 받는 이 삼킨 근육들의 이상이랑 또 자율신경계 이상 때문에 혀의 움직임에도 문제가 생기고요. 네. 음식을 이 입에서 식도를 거쳐서 위로 보내는 이 움직임도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렇군요. 네. 한 75% 이런 파킨슨병 환자에서 삼킴 장애가 생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이로 인해서 흡인성 폐렴 같은 게 발생하면 조기에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서 이 파킨슨병 말기에는 많은 환자들이 콧줄, 사진에서 보이는 저런 콧줄을 끼게 되는데요. 네. 이 콧줄을 통해서 액체 형태의 음식을 수동적으로 이렇게 투여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보행 훈련 외에도 파킨슨 환자들은 삼킴 재활 치료가 꼭 필요하겠습니다. 네. 아까 그 파킨슨병 환자들 뭐 증상 잠깐 얘기는 해주셨는데 환자들의 예후 같은 거는 좀 어떻게 될지 또 기대 수명이 그래도 좀 있잖아요. 어느 정도 됩니까? 파킨슨병이 증상이 악화되는 속도는 사실 사람마다 다 차이가 있거든요. 예. 있는데 대부분의 환자들은 적절한 치료를 받고 오랜 기간 동안에 일반적인 사회 활동을 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이 파킨슨병이 되게 심해져도 파킨슨병 그 자체로 사망하는 게 아니고요. 뭐 폐렴이나 욕창, 다른 감염병 같은 걸로 이런 합병증으로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 앞서 설명드렸던 폐렴, 삼킴 장애로 인한 폐렴이 발생하면 조기에 사망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파킨슨병의 사망률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정확한 연구는 없지만 대개의 파킨슨병 환자는 설명드렸듯이 이 파킨슨병이 없는 사람과 큰 차이가 없거나 네. 약간 짧은 것으로 네.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제가 뭐 파킨슨병에 대해서 뭐 잘 알지는 못하지만 보통 이렇게 파킨슨병을 앓고 계신 분들 중에서 치매 환자가 또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실제로도 연관이 있나요? 네, 파킨슨병이 주로는 운동 기능에 영향을 미치지만 네. 질병이 진행하면 인지 기능에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파킨슨병 환자의 40% 정도에서 이 치매가 동반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네. 그렇지만 이 치매는 파킨슨병 발병 후 1년 후 정도부터 생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파킨슨병과 관련된 치매는 주로는 이 실행 기능이나 문제 해결 능력에 문제를 유발하게 됩니다. 이 파킨슨병의 치매와 구별해서 알아야 될 질환이 앞서 설명드렸던 비정형 파킨슨 증후군 중에 하나 속하는 질환인데요. 루이소체 치매라는 게 있습니다. 네네.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루이소체라는 이상한 단백질이 뇌에 침착되면서 생기는 치매의 한 종류고요. 우리 알고 있는 알츠하이머 치매 다음으로 흔한 치매의 한 종류거든요. 네. 그래서 이 루이소체 치매는 이 치매 증상이 먼저 생긴 후 또는 치매랑 파킨슨이 거의 동시에 발생하게 돼서 네. 앞서 설명드렸던 파킨슨병의 치매랑은 조금 차이가 있고요. 그렇지만 이 루이소체 치매가 중요한 이유는 비정형 파킨슨 증후군에 속하는 질환으로 속도가 빠르게 진행됩니다. 그래서 조기에 진단을 받고 치료받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네. 오늘 병 얘기를 들으니까 파킨슨병도 정말 조심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예방할 수 있는 뭐 어떤 습관을 가져야 된다든지 어떤 거 좀 피해야 된다든지 좀 궁금해요. 예방법이 좀 있을까요? 네, 아직 예방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려진 방법은 없습니다. 예. 그렇지만 꾸준히 야채와 과일, 견과류, 생선류 같은 것들을 섭취하는 좋은 식습관이
이 파킨슨병의 유병률을 줄여준다는 그런 연구 결과는 있거든요. 네. 이런 건강한 식습관은 파킨슨뿐만이 아니라 다른 치매와 같은 퇴행성 질환을 막는 데도 도움이 되겠고요. 또 규칙적인 운동이나 스트레스 관리도 파킨슨병 예방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또 제일 중요한 게 이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고 뇌와 신체 상태를 점검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네, 건강한 몸 상태를 유지하는 게 또 가장 중요할 텐데요. 또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남겨주시죠. 네, 파킨슨병은 이 치매, 뇌졸중과 함께 3대 노인성 뇌질환에 꼽히는 질환이거든요. 근데 연령이 증가할수록 이 유병률이 증가하기 때문에 평균 연령이 길어지면서 이 환자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국내에도 한 12만 명 이상의 그래요? 많은 예. 환자들이 있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다행히도 이 다른 뇌질환과 비교해서 약물 치료에 대한 반응 효과가 좋고요. 또 이 기대 수명 역시 설명드렸던 것처럼 일반인과 크게 차이가 없기 때문에 꾸준한 약물 치료와 재활 치료를 통해서 파킨슨병 꼭 이겨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네. 자, 오늘 활기찬 클리닉에서는 파킨슨병 그리고 파킨슨 증후군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도움 말씀 주신 김병원 원장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